반갑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베트남,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중국의 마지막 황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이때 당시에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늘고 있었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공장, 농기구는요 모두 구식이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여러 도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편 중독자가 4천만 명에 이르렀어요. 더 심각한 것은 청왕조의 기운이 이제 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의화당 운동 이후에 청나라의 조정은요, 모든 일을 영국과 프랑스에게 맡긴 상태였어요. 러시아와 일본은요, 중국 땅에서 대놓고 싸우고 있었고요. 이때 미국이 들어와서 화해를 시키는 지경이었어요. 조정의 한 관리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동쪽에서는 일본이, 남쪽에서는 프랑스가, 서쪽에서는 영국이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 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는요, 이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형편이 안 됐어요. 고작 3살이었거든요. 서태후는 1908년에 죽었고요. 광서제도요, 서태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3살짜리 황제 푸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반대도 없이 황제 자리에 있긴 했는데요. 이 3살인 푸오는 자금성 안에 있는 자신의 궁궐에서만 살았어요. 높이가 10m 정도 되는 곳에서요. 외부의 접촉 없이 혼자서 살아갔어요. 모든 이불, 모든 그릇, 모든 옷, 그 모든 상징들은요. 다 황금색이었어요. 그런데다가 7살이 될 때까지는 자신의 또래의 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푸이는 신처럼 대접을 받았고 또 귀족들이 이 푸이를 대신해서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들도요, 러시아, 일본, 영국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1911년에 중국 사람들은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스촨성에서 봉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스촨성의 관리들은 중국의 소유인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가 철도 공사를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철도 공사를 완성하기 되기까지는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른 나라로부터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그 나라가 진짜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촨성 관리들은 철도 공사를 정부에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 정부인 중화민국을 세우기로 했어요.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요. 난징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의 수도를 정하고 순원이라는 정치가를 임시 총통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순원은 1895년에 이미 청나라 왕조에 반기한 그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순원은 1895년에 이미 청나라 왕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청나라 통치자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발각되는 바람에 외국으로 피신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를 중국혁명동맹회라고 부르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청나라의 섭정들은요,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12년에 어린 황제 푸이를 옥저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바로 신해혁명이라고 불러요. 청왕조는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이제 중국은 황제가 없는 나라예요. 순원이 중국을 통치했어요. 중국 백성들에게 3가지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바로 삼민주의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민권,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민생,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 원칙은요, 민족, 그러니까 중국인 자신들이 중국을 운영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에 따라서 중국을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푸이는요, 19살이 되었을 때 자금성을 떠나고 베이징을 떠나고 중국을 떠났어요. 텐진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자금성에는요, 아무나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푸이는 54살이 되어서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가 신처럼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궁궐 자금성을
단지 여행자처럼 거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의 애국지사 판보이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요, 반도가 있는데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중국과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인도차이나라고 불렀고, 영국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덜란드는 동인도 제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이 인도차이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약 100년 전에 완왕조 황제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프랑스 손으로 넘어갔어요. 프랑스는 완왕조의 황제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두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황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내렸어요. 여러 곳에 철도를 건설하고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석탄 광산은 거의 모두가 프랑스의 소유였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는 자신들의 것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프랑스 사람이 가져갔어요. 몇몇의 부유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 지배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의 농장을 소유할 수 있긴 했어요. 베트남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최초로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판보이 쪼우라고 하는 애국지사가 이끌었어요. 1867년에 태어났는데요. 프랑스가 자신의 나라에서 점점 더 강한 힘을 얻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점령자들을 증오했어요.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직책을 하나 맡을 수도 있었지만 다 거부했어요. 판보이조는 1904년에 유신회를 결성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서 일본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일본에서 프랑스 지배의 그 잔악함,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동지들에게 일본으로 와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권유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판보이조를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의 혁명단체 이름을 베트남 광복회라고 지었어요. 프랑스에 항거하기 위한 반란을 여러 번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무척 어려웠어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1914년에 판보이조우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곧 이 사람을 풀어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풀이 죽고 기가 꺾여버렸어요. 어느 날 상하이를 방문한 프랑스 관리자들의 눈에 띄었어요. 관리자들은 판보이조우를 체포해서 베트남으로 압송했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프랑스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판보이조우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심각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판보이조우는 지금까지도 베트남에서 가장 위대한 애국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